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3일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연휴 동안 있었던 그런 일들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시장 상황과 좀 연결해서 관련 소식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의 예상보다도 더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 상승폭 대비해서 지금 하락폭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평균선보다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5,000원대이긴 하지만 이쯤 이제 하락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 더 내리는 거 아닌가? 혹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계속 혼란스러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좀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을 보았을 때 사실 뭐 차트를 보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차트를 보았을 때는 사실상 이러한 하락도 분석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웬만해서는 이제 이런 라인을 만들어서 쭉 올라간다라고 다들 생각할 겁니다. 차트 그리는 사람들은요. 왜냐면 이 저점과 이 저점 이어서 쭉 이 평균선을 긋기 때문이죠. 근데 트럼프의 변수와 같은 그런 변수가 나타났을 때는 이런 하락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차트가 결과론적인 얘기다. 하락하고 나서 그 연결선을 그어서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결국에는 차트를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넌센스의 그런 얘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차트가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에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추세만 보더라면 결국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넘지 못했던 그 라인을 한번 뚫고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뚫고 나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뚫고 나간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승폭이 시작됐던 이 시점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서 가장 우리가 부각되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미국과의 그런 협력 소식이었습니다. 이 상승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만 올라간 게 아니죠. 이 관련 에너지 테마들과 그 다음에 조선 테마들, 그 다음에 방산 테마들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에너지 중에서도 꼭 원자력 테마들이 다 같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LNG와 같은 기자재라든지 원전 중에서도 특히 SMR 관련 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그리고 에너지에 필요한 이제 이 전력 관련 변압기라든지 그런 이 전선 관련 종목들이 좀 힘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주들은 다 같이 올라갔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힘을 받았었는데요. 그 힘을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특히 최근에 이런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성장 동력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의 협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크게 올랐었는데요. 그럼 최근에 이제 왜 떨어졌느냐를 다시 보게 되면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AI에 대한 그런 회의감, 이 회의감은 왜 나왔느냐? 결국에는 MS,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일부 철회를 하면서 계약을 이제 종료를 해버리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이제 장기적인 투자는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결국에는 또 트럼프가 기습적으로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그 관세가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 이쪽을 다시 한번 25%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이미 10% 부과된 거에 플러스해서 또 10%를 하겠다. 총 20%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미국의 이 소비 심리가 축소하고 있다. 그러면 이 현상 자체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3번에 대한 원인이 2번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발표가 된 이후에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AI에 대한 회의감과 함께 이 전력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이유가 계속 주가를 끌어내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그 관련 소식들을 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뭐 차트 분석, 뭐 이제 수급 분석,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넘어서는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AI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소는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깊게 살펴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 맞는 것인가를 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제가 뭐 얼마에 사라, 얼마에 팔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서 되게 애매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그 가격적인 접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흐름의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에 대한 접근보다도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읽고 거기에 대한 성장성을 읽어서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거고요. 그런 흐름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확실히 주식 투자에 대한 좀 이 흐름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고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 상무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4일에 캐나다, 멕시코 관세가 발표가 될 거다. 관세율은 트럼프가 결정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극적인 또 협상안이 이번 주말 연휴 동안은 나오지 않았고요. 여전히 지금 좀 조심스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미국 행정부가 예정대로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나설 것이다 라고 미국 상무장관이 밝혔고요. 관세율은 유동적이다.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게 될 거다 라고 좀 이제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협상이 가능하고 이러한 수치는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뭐 협상에 대한 안을 열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주 타겟은 중국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에는 지금 10% 추가해서 20%까지 올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트럼프 1기 때보다 2기 때 중국에는 좀 유하게 진행되는 듯 했는데 지금 점점 이제 그 목표하는 타겟이 높아지고 있죠. 10%에서 20% 되었고요. 또 한 달 뒤면 20%에서 30%가 될 수도 있고요. 점점 이제 중국을 서서히 압박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주요 움직임을 보시면 중국을 통해서 역수출이 되는, 그죠? 추가 수출이 되는 그런 국가들을 지금 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산 알루미늄을 수입해서 재수출을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알루미늄에 큰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지금 주요 이 관세 타겟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가 과연 이제 어떻게 또 미국과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합의할지 또 봐야 되고요. 일단 3월 4일까지는 계속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계속 관세를 부과하고 전 세계를 계속 이제 들쑤시면서 이렇게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 과연 좋은 상황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트럼프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많은 국가를 들쑤시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미국 재무부에 대한 의견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의 이 의견을 한번 보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없다. 생활비 완화 차를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가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트럼프가 이제 임명한 미국 재무부 장관인데요.
이 재무부 장관이 현재 느끼는 인플레는 바이든 규제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은 가격을 계속 낮춰서 수출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10%든 20%든 관세를 부과해도 그들은 계속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할 거다. 이 중국에 대한 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계속 물가를 낮추는 그런 과도한 생산을 해서 밖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것을 이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베센트가 보기에는 올해 인플레이션은 하락을 하고 연준 2%의 목표에 빠르게 도달할 걸로 예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주택 등 물가 부담 완화 위원회도 구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내용을 보면 우리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과는 좀 정반대로 이것들을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목표 자체는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죠. 그래서 그게 지금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시장에 대한 실제 흐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흐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채권 금리에 대한 흐름인데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4.23%죠. 그래서 확실히 연중 이 최고치 대비해서는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4.8%를 찍고 지금 4.2%까지 국채 금리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는 이제 시장 금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이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아까 금리를 내리는 방향, 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수록 또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금리가 높아지면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SVB 사태라고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뱅크. 근데 이 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을 하게 되는 이유가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금리가 높아질 걸 예상을 못했고 그 SVB 뱅크가 예금을 가지고 이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미국의 국채를 매입을 했는데 순식간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 국채 가격이 떨어졌을 때 SVB 뱅크가 국채를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사실 가격이 떨어지든 뭐 올라가든 상관없는데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만기 전에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돈이 생겼다면 그때 이제 파산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지금 부채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았을 때 이런 SVB 뱅크 같이 미국의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한 이 은행들이 많을 수 있고요. 상당히 부채가 많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는 채권에 대한 가격 하락이 부담스러운 이 자본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트럼프의 행정부가 타겟하는 것은 이 채권 금리를 내려서 이제 채권을 가격을 반등시켜서 이런 이 단기간에 큰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기준 금리도 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부채에 대한 이자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한 강세를 일부 낮추겠다라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목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너지에 대한 가격도 같이 떨어뜨리겠다.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러한 정책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백악관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했고요. 근데 그 회담이 예상보다 좀 격론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이제 성과 없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전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종전의 의미를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런 물가, 그죠? 식료품 같은 그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종전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상당히 이 뼈아픈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서 도움이 없이는 이 상황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그 땅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불가능한 그런 치킨 게임식의 전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그 점을 굉장히 잘 이해를 한 거고 잘 이용을 하려고 한 겁니다. 좀 여우처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결국엔 또 이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렇게 협상을 잘 못했지만 다시 트럼프를 찾게 될 거라는 것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재회와 광물 협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종전을 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뜻대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일부 이제 러시아에게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낮추고 물가를 떨어뜨리고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면서 미국의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그것을 만들면서 이제 성장을 위한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해서 더 미국을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하기 위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게 딱 타겟인 것 같고요. 지금 10%에서 20% 늘리는 것은 중국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그게 점점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안으로 계속 미국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선, 방산,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특히 최근에 힘을 많이 받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는 떨어뜨리고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하다라는 것이 이 시장의 반응이고요. 실제로 PCE 지표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았고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부합한다고는 했지만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3월 이렇게 PCE 지표, CPI 지표 이런 것들이 차례대로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는 종전이 필수적인 것 같고 그거를 전쟁을 끝냄으로써 이제는 물가를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확실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우려감으로 지수를 흔들 수 있는 소식들이 한 번씩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 역설적일 수가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은데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런 우려가 또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최근에 급락하는 이유가 이러한 우려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 자산인 미국의 채권의 수요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런 국채가 아니라 성장률에 대한 둔화가 우려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라면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달러보다는 이 금이라는 것이 인플레도 대비할 수 있고 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이 경기 침체도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둔화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또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기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상호작용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낮게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NG가 분석하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비자 지출 감소와 무역 적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 기준으로 이제 미국 소비자 지출이 1월 미국 소비자 지출이 0.5% 하락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0.1%를 상당히 크게 하회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분기 GDP 성장에 이러한 수치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1분기 소비자 지출 성장률이 연 1.6%에 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GDP 성장률이 상당히 1분기에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미국의 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지금 이 ING 보고서에서는 2025년 9월과 12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고 26년 3월에 세 번째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둔화됨으로써 물가가 안정화되는데 그게 경기가 침체로 이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만약이라도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다가 경기 둔화를 넘어서 이제 침체가 빠르게 나타나는 시기가 온다면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되는 그 시기가 나올 텐데 그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 시그널이 이제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트럼프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핵심 지문 중에 트럼프에 대한 관세 우려와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금 이제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실제로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둔화를 좀 걱정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수치도 보더라도 미국의 국채 금리도 같이 떨어지면서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관세가 실제 물가에 대한 상승을 부추길지는 좀 더 봐야 되고 실제 이 재무부 장관이 언급을 했듯이 물가는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관세에 대한 주 타겟은 중국으로서 이 중국 외에 대안일 수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잘 대응을 한다면 호재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AI에 대한 시장 둔화입니다. 그죠? AI의 성장성 하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AI에 대한 버블입니다. 그죠? 닷컴 버블과 같이 이 AI도 버블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버블이라는 게 뭐죠? 거품처럼 부풀었다가 크기만 커졌다가 톡 건드리면 이제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AI에 대한 투자금이 너무 부풀려졌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 AI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AI를 상용화를 하고 있는가? 그죠? 이 기술이 정말 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이 AI의 강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용화가 되는데 버전 업그레이드가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야에 지금 AI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 AI의 버블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제조업이면 제조업이고, 그 다음에 이 IT면 IT고, 이제 이 언어에 대한 AI죠. 그런 이 챗 GPT와 같은 AI도 같이 오픈이 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지금 AI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이 실시간으로 AI가 학습이 되고 AI가 사용이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버블이라는 것은 조금 내용이 맞지 않는 거고요. 투자가 좀 과도해서 너무 과도해서 투자금이 조금 축소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이 투자했던 분야가 완전히 쓸모없이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증시에 대한 큰 흔들림만 없다면 이 AI는 계속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 기술적인 이 특성상 조금 뒤처지면 이제 경쟁자가 치고 나가서 그 기술적으로 밀렸을 때 이 승자의 독식이라고 할까요? 조금 버전이 쓸 수 없는 버전은 AI에서 약간 도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이 모바일 박람회라든지 뭐 AI에 대한 그런 이 박람회에서 본인들의 이 모델을 최신 모델을 발표하고 챗 GPT보다 뭐 몇 퍼센트 성장을 했고 성능이 얼마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올해는 AI 에이전트가 인공지능 분야의 차세대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을 할 거다. AI 에이전트는 간단한 지시를 받아서 여러 단계의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휴대폰과 같은 이런 모바일에서 우리가 비서처럼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휴대폰을 넘어서 뭐 애플 비전이라든지 그런 이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이런 안경 제품도 이제 제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안경을 끼고 우리가 뭐 원하는 화면을 띄워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이제 소통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AI 에이전트가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 AI는 활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중심으로의 그런 AI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신 MS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이 오클로라든지 오라클인가요? 네, 그런 오픈 AI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계속 이 눈에 띄는데, 지금 이제 그 기업들을 넘어서 더 확장적으로 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AI에 대한 경쟁이 투자가 경쟁을 붙었다.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딥시크를 시작으로 해서 그런 이 많은 기업들이 AI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5년간 1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법안을 마련해서 AI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AI 관련된 전력망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이 AI에 대한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태되면 안 되니까요. 그게 중국이라든지 미국 중심으로만 돌아가게 되었을 때 거기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도 이제 각 국가에 맞는 AI를 개발을 하게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이 점점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AI에 대한 버블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온다는 그 자체가 사실 좀 시기상조는 아닌가. 그리고 적용할 데가 없어서 더 이상 이제 이 확장될 게 보이지 않아서 투자금 대비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적다면 충분히 그렇게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전혀 AI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는 AI에 대한 로봇, 그죠? 이 휴머노이드까지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상황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AI에 대한 둔화 시그널로 보았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계약이 일부 취소한 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첫 멀티모달 SLM을 공개했다. 저비용 고효율 AI를 구현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폰과 자동차, 로봇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멀티 적용이 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언어 모델 SLM을 이제 파이의 신규 모델 두 종을 발표를 했고,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도 멀티모달 처리와 경량화된 고성능 AI 모델 가능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혀 지금 시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효율에 대한 가능성이 효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효율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크기가 줄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기계적인 이 하드웨어의 확장에 좀 신경을 썼다면 이제 이 프로그래밍의 효율도 추가를 시켜서 거기에 좀 더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것이 최종 목표인 거고, 전체 시장 파이는 전혀 줄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AI에 대한 확장성에 많은 국가들이 이 전력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 전력에 대한 체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기후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는 24시간 동안 안정화된 에너지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이 LNG라든지
이 원자력 발전에 계속 이 미국과 같은 AI 강국이 이 에너지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태양광과 풍력도 대규모로 단지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AI 데이터 센터에 활용될 수 있는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질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풍력과 태양광 같은 것은 이런 고효율의 고밀도의 에너지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가정, 그죠? 일반 가정이라든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있더라도 전기 에너지를 계속 일정하게 공급받지 않는 그런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사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나눠서 좀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도 점점 이제 에너지의 이 균형 있는 믹스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도 세계 최초의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결국에는 이 유턴을 하기 시작합니다. 2027년에 원전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내린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AI에 대한 시장 둔화는 아직 버블이 아니다. 버블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된다. 결국에는 뭐 자동차면 자동차, 로봇이면 로봇, 이런 AI 에이전트, 아까 모바일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많은 모델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서로서로 이 학습을 시켜서 좋은 모델을 내보내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효율적인 그런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시장 경쟁이 지금 가열화되고 있고, 그게 버블로서 좀 이제 이 주가의 버블로서 인식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파이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트럼프에 대한 그런 불확실한 관세 정책과 그런 불확실한 정책들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목적은 금리를 내려서, 그죠? 부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그죠? 미국의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가격과 그다음 물가에 대한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 인플레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전을 계속 집착하는 것이 이러한 모든 것의 이 근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관세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도 심리적인 면이 강하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GDP가 조금 낮게 나온다라든지 성장에 대한 둔화 시그널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을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물가 지표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 물가가 오를 거라는 시그널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잠깐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이제 이 경기 침체가, 그죠? 아까 둔화 시그널에서 침체로 이제 급격하게 넘어간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 부채가 터지기 시작한다. 우리는 금리를 내려서 부채를 낮추겠다라고 했지만 금리를 미쳐 내리기 전에 이 침체 시그널이 빠르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까 그 AI에 대한 성장성도 모바일 수요라든지 자동차 수요, 로봇 수요가 모두 줄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AI에 대한 수요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침체라는 시그널이 상당히 에너지에서는 이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 미국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런 이제 금융 위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다 같이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처럼 조금 위험한 상황에서는 일부 이제 주가가 우리 기준만큼 올라왔을 때는 더 올라간다라고 계속 들고 가지 말고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전에도 3만 원 부근에서 익절을 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아쉬워하시면서 매도를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3만 원 대비해서 5천 원 가까이가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한 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나
혹은 좀 더 편하게 이 하락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그런 이 가격의 접근법으로 보았을 때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 매도를 해야 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일본 시장이라든지 이런 주식 시장은 이전에 떨어졌던 것보다 좀 반등을 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바로 크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이 원화에 대한 또 약세가 또 있기 때문인데요. 그 원화에 대한 약세에 대한 가능성도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워낙 낮고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달러에 대한 보유고가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곧 있으면 3월에 2월 달러 보유고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